안녕하세요. 임경덕입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 검정 ADSP 46회 기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기출 문제들은요. 영진닷컴 기출보건 이벤트를 바탕으로 문제 지문과 문항, 문제 순서 등을 재구성했고요. 또 커뮤니티에 공유되어 있는 내용들도 일부 참고했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통계학과 석사까지 마치고 삼성카드에서 잠깐 일하다가요. 밖에 나와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데이터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 공모전에도 참여했고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영진닷컴에서 같이 ADSP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과정 책을 썼습니다. 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 ADSP 시험 합격이 중요할 텐데요. 현실적인 목표 70점입니다. 공부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계속해서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공부해서 적당한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워낙 ADSP 시험 범위도 넓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는데요. 모든 문제를 다 맞춰서 100점을 받으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운도 좀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공부해서 빨리 합격하시고 실무 경험을 더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파트 1, 2, 3 세 개의 과목별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어떤 경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들이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파트 1, 파트 2의 경우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대부분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고요. 특히 한 절반 정도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나머지 절반 문제 정도는 우리가 기출 문제들만 잘 파악하셨으면 한번 풀어봤다라고 해보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 2는 반복이 많으니까요. 간단히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DIKW 구조와 보기 내용을 적절하게 연결해라 라고 나오는데요. 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지식과 지혜 이 네 가지를 묶어서 DIKW 피라미드라고 부르고 있죠. 보통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네 개의 문항들이 있는데 각각 하나씩 해당될 거고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항상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 데이터의 유형, 정성적이냐, 정량적이냐, 혹은 이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냐, 비정형 데이터냐에 대한 문제들 항상 출제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성적인 데이터, 뭐 텍스트 같은 데이터들이 해당할 건데요. 정량적인 데이터, 숫자와 관련된 데이터 이런 것들보다는 처리나 가공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일반화가 될 수는 없긴 한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4개 문항 중에서 가장 옳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번으로 보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도 항상 출제되는 내용이고요. 이건 공부하지 않으면 좀 맞히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신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항상 출제되고 있고요. 책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OLTP와 OLAP가 있죠. 그래서 T와 A가 다른데요. T는 transaction, 거래입니다. 그리고 A는 analytical이라고 되어 있죠. 분석과 관련된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 T냐 A냐에 따라서 이게 트랜잭션, 거래 자체를 저장하는데 목적이 있냐, 데이터를 갱신하고 이런 거겠죠. 그쪽에 목적이 있는가, 혹은 분석에 목적이 있는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T는 트랜잭션, 거래고,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를 긁거나 은행에서 송금을 하면 기록을 해야겠죠. 네,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쪽은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답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역시 공부하지 않으면 이 ADSP 시험을 치지 않으면 기출 문제를 보지 않으면 맞히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요거 4번 정답이고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은 맨날 나왔던 문제니까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6번 문제도 항상 등장하는
문제이죠. 네, 책에도 적어놨지만 이게 조금 뭐랄까요,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봤을 때 정해져 있는 틀이니까요. 옳은 것은 3번이 될 거고요.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방향이 반대로 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항상 등장하는 문제이고요. 또 이걸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빅데이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기 요인과 이번에 있는 기업 경쟁력 약화는 크게 관련이 없겠죠. 오히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는 있겠지만 경쟁력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위기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사회라고 하는 두 단어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죠. 분류 분석의 예시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분류, 영어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가 판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있는 문제냐 아니냐를 따지면 될 텐데요. 여기서 신용 등급 예측이 있습니다. 사실 신용 등급을 예측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신용 점수를 먼저 만드는데요. 신용 점수를 만들 때 그 이전에 보면은 신용에서 그러니까 부도나 연체 여부, yes, no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적합을 하고요. 그 확률 값을 가지고 신용 점수를 만들고 점수를 구간화해서 등급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등급에도 1등급부터 뭐 10등급까지가 있다라고 해보면요. 1등급부터 9등급일 수도 있고요. 등급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일종의 클래스니까 1번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스팸 메일이냐 아니냐, 흔히 스팸 메일이냐 햄 메일이냐로 나누고 있습니다. 스팸을 쓰레기라고 보는 거죠. 햄은 좋은 거고 스팸은 맛있긴 하지만 쓰레기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얘도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죠. 스팸이냐 아니냐, 스팸이냐 햄이냐 클래스를 나누는 문제니까 괜찮습니다. 질병에 대한 진단, 이게 암 진단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암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혹은 양성인지 악성인지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진단할 수 있고 예측 과정에서 확률을 계산합니다. 얘도 클래스를 나누는 문제인데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집 가격, 얘는 가격이 뭐 높다 낮다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죠. 숫자니까요. 얘는 분류라기보다는 회귀, 리그레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모두 옳은 말이라서 모두를 선택한 4번이 답이 됩니다. 네, 한 문제는 제가 복원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앞에 나왔던 9개의 문제,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도 풀 수 있거나 혹은 기출문제 한 1, 2회차 정도만 살펴봐도 충분히 이해하거나 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파트 2로 넘어가서 데이터 분석 기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 쪽에서도 좀 표준화된 지식을 좀 많이 묻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공부하지 않고 맞힐 수 있는 문제와 그다음 기출 문제를 통해서 맞힐 수 있는 문제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거고요.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데이터 분석 도입의 성공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게 있고요. 첫 번째 문제인데 나머지 것들은 그냥 말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핵심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분석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건 성공 기준이라고 봤을 때요. 핵심 분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 여러 개의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쪽의 문제, 파트 2의 문제들을 보면 항상 뭐랄까요, 명확한 답이 있다라고 있다기보다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A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들이 답인 경우들이 있죠. 네, 지금 11번 문제가 그런 상황입니다. 12번 문제, 네, 크리스피 DM이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죠. 그 방법론에서 단계별로 과정들, 절차들이 있는데요. 이거 사실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번이 답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개가 있는데요. 영어로 디플로이입니다. 보통 우리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배포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업무의 이해와 데이터의 이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실제 분석을 하고
흔히 머신러닝 모델들을 활용하니까 모델링을 하고요. 이 모형의 성능 같은 것들을 평가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는 것까지 전개까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야 문제죠. 13번 문제입니다. 네, 분석 주제 유형에 대한 분류 문제인데요.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답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이 책을 쓰신 분이, 가이드를 쓰신 분이요. 크게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이름들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 가이드에 있는, 혹은 우리 강의 자료,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책에서 보면 분석의 방법을 알고 있냐, 없냐, 분석의 대상을 알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개의 이름을 달아놨습니다. 사실 일반화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적절한 것은 3번이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분석 과제의 정의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이런 것들 잘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4번을 보시면 제가 답을 잘못 칠했네요. 3번이 아니고 4번입니다. 분석 과제 정의 과정에서 활용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로 제한해야 한다. 꼭 제한할 필요는 없겠죠. 일반적으로 내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들을 모두 다 파악하고 활용 가능성을 따진 다음에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나머지 1, 2, 3의 지문들은 다 맞는 말이죠. 좋은 말들이죠. 15번입니다. 분석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지표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제가 쓴 책에서 따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파트 3로 넘어가 보면은 분류 모형, 그러니까 관심 있는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서 정확도라든가 정밀도, F1 스코어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파트 2에서 등장하는 정확도와 정밀도는요, 그것과 상관없는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책을 보면 기적의 팁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낮은 정확도와 낮은 정밀도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 오른쪽으로 가보면 정확도는 낮은데 정밀도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첫 번째 거에서 그림이 조금 더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야 되긴 합니다. 이렇게 빨간 점들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정밀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보시면요. 정밀도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자기들끼리 모여 있냐, 흩어져 있냐의 문제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지문에서 나오는 걸 봤을 때는요. 분산이 크면, 서로 많이 흩어져 있으면 정밀도가 낮다라고 보는 거죠. 정확도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목표한 지점, 타겟 지점이 여기 중심이라고 봤을 때요. 여기 있는 빨간색 점들, 왼쪽 위에 있는 빨간색 점들을 보면은 중심에서 떨어져 있죠. 오른쪽 위에 있는 두 번째 점도 중심에서 목표란 지점에서 점들의 중심값이 떨어져 있습니다. 목표한 지점에서 떨어져 있는 걸 이거를 우리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편향이 존재하면 정확도는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측된 값이 평균적으로 실제 값에 얼마나 가까우냐 이죠. 이건 이제 편향과 관련된 이야기일 거고, 그렇죠? 편향이 있냐 없냐의 문제, 혹은 얼마나 정확하냐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첫 번째 거와 관련되는 개념은 정확도, 혹은 편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편향이 있냐 없냐, 편향의 유무가 될 수 있고요. 니은에 있는 예측된 값들이 서로 얼마나 비슷하고 일관성이 있냐, 분산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산이 적다 혹은 정밀하다라고 보는 거죠. 순서대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정확도와 정밀도, 여기서 등장하는 정확도와 정밀도의 표현이, 개념이 뒤에 나올 분류 모형의 평가에서의 정확도와 정밀도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데이터 분석 준비도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눈치껏 봐도 1번이 될 거고요.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 중에서 부적절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 강의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1번을 보면 난이도는 분석 절차의 복잡성, 인프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측정할 수 있다. 2번 우선순위는 시급성과 난이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 3번 시급성이 높고 난이도가 낮은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번 시급성은 전략적 중요도와 분석 비용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1번, 2번, 3번의 설명들을 보면 난이도는 이런 것들 충분히 따질 수 있을 거고요.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도 뭘 먼저 해야 되냐, 얼마나 급한가, 얼마나 어려운가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제가 또 등장을 뒤쪽에서 할 거고요. 시급성 같은 것이 높고 난이도가 낮은 과제는 당장 급한데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을 투두리스트 이런 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장 해야 되는데 쉬운 거부터 빨리 처리하면 되겠죠. 이걸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 맞습니다. 4번이 조금 이제 뭐랄까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여기 아래쪽에 등장한 단어들을 섞어서 새로운 문장을 하나 구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급성은 나름의 판단이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략적 중요도, 분석의 비용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가가 시급한가와는 사실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체계를 봤을 때 어디선가 등장하는 단어들인 거죠. 여기에 보면 비용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 전략적 중요도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사실 관련은 없지만 묶어서 단어들을 묶어서 지문을 만들다 보면 뭔가 어디서 본 것 같고 이게 답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4번에서 시급성은 얘네들과 사실 특히 분석 비용과 크게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에서 하향식 접근 방법의 문제 탐색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하향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떨어져 오는 거죠. 데이터 분석 이런 업무들을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실무자들 딴에서 혹은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데이터 탐색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전략적으로 급한 것들 혹은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우리가 오더가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하향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탑다운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니까 찾아야겠죠. 뭘 할 수 있는지를 찾거나 혹은 비즈니스 모델 기반으로 혹은 다른 회사들은 뭘 하는지를 기준으로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에 있는 데이터 탐색 과정은 사실 타향식보다는 상향식 접근에서 적절한 방법이 될 겁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네, 19번 아까 말씀드렸던 시급성과 난이도를 가지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인데요. 오른쪽에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시급성이 현재냐 미래냐라고 표현을 해서 가이드에도 등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 우리 수험서에도 똑같이 현재냐 미래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급하냐, 지금 해야 되냐, 나중에 해도 되냐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해야 된다, 급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미래에 해도 된다,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제 일을 보면 시급성이 높다, 당장 해야 된다 이야기고요. 난이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과제 일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과제 일을 보면 시급성이 낮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난이도가 높다니까 위쪽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 경우에서는 2번 케이스 타입 2에 해당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타입 3와 타입 2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1번과 4번 중에서 뭘 먼저 해야 되는가가 항상 이슈가 되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과 4번이 아니고 2번과 3번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답은 명확하게 1번이 됩니다. 파트 2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상향식 접근에 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하향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었죠. 그거에 반대가 될 것 같은데요. 확실한 구조와 데이터가 주어져야 된다. 이거는 상향식에 좀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 될 수 있죠.
밑에서부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데이터를 탐색을 하다 보면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 저런 방법도 가능할 거고요. 또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다양한 주제들이 가능한데 그 주제 중에서 어떤 것들을 뭐 가볼지 판단하는 절차들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확실한 구조와 데이터,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탐색을 하는 거죠. 탐색을 통해서 주제를 설정하기 때문에 상향식 접근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은 3번이고요. 나머지 것들, 점진적인 개선이라든가 데이터의 탐색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들이 상향식과 잘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파트 2까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20개 문제들을 봤을 때 사실 조금 꼼꼼히 공부를 하셨다라고 해보면 틀릴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를 봤을 때 사실 8개나 9개 문제 정도씩은 맞췄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합해보면은 여기 2개를 해서 한 16개, 많으면 18개까지 정답을 맞췄다라고 치고요. 우리의 목표 점수 몇 점입니까? 70점입니다. 그럼 50개 문제 중에서 35개를 맞춰야 돼요. 위에 거랑 대조를 해보면 파트 3에서 50개, 아니, 죄송합니다. 30개 문제가 있을 건데요. 여기서 17개에서 19개 정도를 맞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70점이 나올 거고요. 실제 커트라인은 60점이니까요. 거의 반 정도만 맞춰도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파트 3 이제 넘어갈 텐데 파트 3의 문제들을 보면 항상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의 출제위원이 고정적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출제위원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출제위원의 성향에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등장을 하면서 좀 혼란이 생길 수 있고요. 여러분 출제를 하다 보면 출제 오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그 이슈가 되는 문제들, 문항들을 한번 나중에 좀 취합을 해서 좀 파악을 하다 보면 조금 표현이라든가 개념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거나 오류, 문항 출제 오류에 가까운 것들도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다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속 시원하게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30개의 문제들이 등장을 할 건데요. 여기도 쉬운 문제들이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쉬운 문제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요. 어려운 문제들 중심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 한 모금 먹고 가겠습니다. 네, 파트 3입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결측값에 대한 결측값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결측값 처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하거나 날려버리거나가 있습니다. 결측값을 대체하는 이유는 결측값이 있으면 하지 못하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선형회귀 모형 같은 것들은 x나 y 값의 결측값이 있으면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정한 값으로 채우는 작업을 꼭 해야 할 수 있고요. 사실 오늘날의 알고리즘들을 보면 결측값도 정보라고 활용하기 때문에 결측값 처리를, 그러니까 결측값의 제거라든가 대체라든가 대치 같은 것들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보면 결측값을 제거하면 분석 대상의 데이터 수가 줄어들어서 통계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 데이터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측값 제거보다 결측값 대체 방법이 더 유용할 수 있다. 그다음 결측값 대체를 수행하면은 모델 성능이 항상 향상되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대체는 오히려 편향을 유발할 수 있다. 결측값 대체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의 수를 유지하여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항 복원을 잘못했네요.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결측값을 제거를 한다고 해서 어, 무조건 성능이 개선되거나 결측값 대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능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측값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4번의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 다른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정답이 원래 3번의 문항들이 좀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복원을 하다 보니 실수로 모두 다 적절한 것으로 대체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정답이고요. 원래는 1, 2, 3번에는 잘못된 내용들, 여기 있는 내용들의 반대의 내용들이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 22번입니다. 데이터 분포의 중앙 50%의 퍼짐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은 무엇이냐? 이게 아주 기본적인 통계량에서요. 삼포 측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관측치들이, 얼마나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는가인데요. 우리 분산이라든가 표준 편차 있죠. 이거 말고도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것이고요. 데이터가 얼마나 긴 구간에 흩어져 있는가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범위 말고 그 아래쪽에 보면 사분위 범위라고 하는 게 책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위에 있는 문제의 표현과 정확하게 똑같죠? 네. 사분위 범위는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해서 IQR이라고 부르고요. Q3에서 Q1을 빼서 계산을 합니다. 이 사분위 범위에다가 적당한 값을 곱해가지고 이상치 탐지에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3번이고요. xy의 값을 가지고 두 변수의 공분산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통계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공분산의 수식을 생각을 해보면 모든 관측치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x 값에서 x의 평균을 빼고요. y의 값에서 y의 평균을 뺀 다음에 두 개를 곱합니다. 중요한 거는 i 서로 짝이 맞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를 n-1로 나눠주면 공분산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각각의 x, y에서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x의 평균은 3이고 y의 평균은 5입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각각의 관측치에서 x는 x의 평균을, y는 y의 평균을 한번 빼보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같은 위치, i가 같은 것끼리 n이 5죠. 5개의 관측치가 있는데 여기에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하기를 해서 다 더해야 됩니다. 곱해보면 6, 1, 0, 1, 6이 나올 거고요. 시그마가 있었으니까 다 더해야겠죠? 그러면 14가 나오고 이거를 관측치 빼기 1로 나눠야 됩니다. 4로 나눠보면 5 빼기 1이죠. 그렇죠? 4로 나눠보면은 2, 7이고 3.5가 계산이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네요. 24번입니다. 기대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기대값을 계산하는 수식들 있고요. 굳이 그 수식을 보지 않아도 x가 1일 확률이 40%래요. 두 개를 곱할 수 있습니다. 0.4가 나오고 또 두 개를 곱하면 0.6. x가 3일 확률이 20%니까 0.1을 곱해보면 0.6. 4와 0.1을 곱해보면 0.4니까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그래서 기대값은 2다. 거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표본 추출과 추정과 뭐 검정의 이런 개념들 참 어려운 개념인데요. 사실 이거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는 하나 정도 틀려도 큰 문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제가 이 문제가 좀 이슈가 있는 것들을 좀 봤는데요. 이 체중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볼 것이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체중이라고 하는 거, 누군가의 어떤 그룹의 체중을 보통 X라고 하면요. 이 X는 확률 변수가 됩니다. 달라질 수 있는 값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앞쪽에 보면은 30명의 표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얘는 실제 데이터가 30개가 있는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ADSP 책에도 써놓은 것처럼 가이드도 그렇고 다른 책들도 그렇고요. 이 데이터와 확률 변수에 대한 표현, 노테이션을 뒤죽박죽으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혼란이 오고 또 문제 자체의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와 데이터를 같은 문제에서 같은 위치에서 써야 될 때 데이터도 큰 대문자 X로 쓰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통 소문자 X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표현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3번 문제를 보시면 체중의 기대값 EX가 있습니다. 얘를 모수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X가 확률 변수를 말하는 것인지 혹은 데이터를 말하는 것인지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32분으로 모집단의 체중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틀린 말이죠. 표본의 크기가 몇 개 이상일 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이야기는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요. 데이터의 평균값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아닌 거예요. 모집단의 체중 분포가 아니고 우리가 계산한 데이터에서 평균값의 분포에 대해서 정규 분포를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일단 1번이고요. 복수 정답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문제들도 보겠습니다. 2번으로 가서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모 표준 편차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추정의 개념인 거죠. 데이터로부터 계산한 표준 편차로 모집단에 있는 파라미터, 모수라고 부르는 표준 편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표현을 할 때 데이터로 계산을 하는 애들은 되게 소문자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여기 있는 모 표준 편차 이런 파라미터들을 그리스어를 써가지고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S를 계산을 해서 시그마를 추정할 수 있죠. 4번을 먼저 볼까요? 구간 추정을 위해서는 먼저 점 추정이 필요하다라고 나오는데요. 되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간 추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어떤 범위를 잡아서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올 확률이 뭐 95%다, 99%다 이런 작업들 구간 추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중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양쪽이든 한쪽이든 범위를 벌려가지고 이런 확률 구간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먼저 점 추정을 한 다음에 구간 추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은 확실히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슈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3번인데요. 체중의 기대값을 모수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x가 만약에 확률 변수 x 체중이라고 하는 무언가 달라질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 달라질 수 있는 확률 변수의 개념이라고 본다라고 해보면요. 이거는 이 x는 뮤다 라고 하는 거는 확률 변수에 대한 정의로서 적합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것만 보시면 이 x는 뮤죠. 일치한다. 같다라는 거죠. 체중의 기대값 EX가 모수라고 볼 수 있다. 이게 만약 EX라고 하는 게 뮤를 의미를 한다. 이런 식의 뭔가 뉘앙스를 풍기는 실제 지문이었다고 하면은 3번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나머지 지문들을 몰라서 제가 재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EX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로 의미로서의 X가 들어와 있다라고 해보면 얘는 사실은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합니다. 왜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평균을 구하면 되거든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대값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 경우라면은 얘는 문제 자체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재구성해 놓은 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번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틀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이 확실한 정답입니다. 이런 애매한 문제들은 다 맞히려고 하지 말고 조금 복불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적당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제가 정확하게 드렸고요. 유의 확률에 대한 문제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원래 실제 문제들 출제되는 것을 좀 순서를 좀 바꿔서 비슷한 애들을 좀 묶어놨는데요. 이런 추정과 검정의 관점에서 p-value, 유의 확률에 대한 것이 항상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중에서 틀린 것은 p-value가 유의 수준 알파보다 작으면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게 아니라 귀무가설 h0를 기각하게 되죠. 네.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혹시 생소한 개념이면 기출 문제들을 한번 더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T 검정 1표본 T 검정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네요. 원래 아마도 조금 더 복잡한 결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역시 제가 문제를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T-밸류가 0.006이고요. 자유도가 999, 표본 평균이 우리 70점을 생각을 해서 70.5라고 하겠습니다. 유의 수준 5%, 뭐 유의 수준 0.05가 있다라고 해보면 p 밸류가 0.05보다 작죠. 그러면 기무가설 H0를 기각합니다. 네. 혹은 뭐 H1을 채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 될 겁니다. 우리 1표본 T 검정에서 1표본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 줄짜리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평균값을 구하게 될 거고요. 그 평균이 예를 들면 뭐 70점이냐 아니냐, 우리가 정해놓은 경계값인 70점과 같다고 볼 수 있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평균을 계산을 하면서 자유도 하나를 까먹는다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유도가 999면 1표본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1을 해서 실제 데이터는 1000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1표본이 아니라 2표본 T 검정이라든가 이런 상황이면, 혹은 그 상관계수에 대한 검정도 T 분포를 활용하죠. 그때는 데이터가 몇 줄이 있습니까? 두 줄이 있죠. 네. 두 줄 있으면 평균을 두 개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자유도를 두 개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였다고 해보면 더하기 2를 해서 1001개의 관측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표본이냐 2표본이냐, 데이터가 한 줄이냐 두 줄이냐에 따라서 자유도에다가 얼마를 더할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표본 평균이 T 분포를 따른다라고 당연히 가정을 하고 가는 거고요. T 분포도 그렇고 카이 제곱 분포도 그렇고 F 분포도 그렇고 다 정규 분포에서 파생된 애들입니다. 정규 분포의 예를 들면 자손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따지는 통계 검정이 따로 있죠. 다음 문제로 가서 상관 분석에 대한 설명 혹은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데요. 어려운 표현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피어만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피어슨 상관계수랑 다르게, 피어슨 상관계수는 대개 이런 타원의 형태의 점의 패턴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숫자를 계산을 하죠. 근데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이런 직선적인 관계 말고 예를 들면 뭐 곡선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관계를 잘 설명을 해준다라는 건데요. 이 피어슨 상관계수가 완전히 1이 나오려면 점의 패턴이 완전한 직선의 형태여야 돼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제가 그려놓은 이 그림을 보시면 완벽한 직선의 관계가 아니죠. 그럼 여기에다가 일종의 추세선을 이렇게 살짝 걷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직선이 아니니까 피어슨 상관계수는 1보다는 작게 나오거든요. 근데 스피어만 상관계수의 이 단조 관계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얘가 완벽한 직선의 관계는 아니지만 x가 커지면 y도 큰 값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x가 예를 들어서 0 이내에 비해서 x 값이 더 큰 애들, 1이든 2든 3이든 x 값이 0보다 더 큰 애가 있으면 걔의 y 값도 x가 0일 때의 값에 비해서 무조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가함의 정도가,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계단이 똑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아래쪽에서는 x가 커져도 y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y가 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y의 폭이 증가폭이 줄어드는 이런 곡선의 관계에 대해서도 스피어맨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은 1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피어만 상관계수의 뭐 단조라는 모노토닉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긴 하지만 문제는 없고요. 상관계수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을 보통 상관분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관분석에서는 우리 수식을 보면 x랑 y를 자리를 바꿔도 수식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29번으로 가서 두 변수 A, B에 대해서 상관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문제인데요. 0.8의 상관계수가 있고 p-밸류가 0.0이다
라고 했을 때요. 양의 선형관계를 갖는다. 피어슨 상관계수 자체가 선형관계에 대한 수치화입니다. 실제로 선형관계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을 봤을 때 나머지 것들이 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해보면 이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의 수준 0.05에서 p-value가 0.02가 유의 수준보다 작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관계수가 양수입니다. A가 크면 B도 상대적으로 더 크겠죠. 얘는 틀린 이야기가 되고요. 유의 수준에 상관없이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는 없습니다. 경계값에 따라서 만약에 유의 수준이 0.01이었다라고 해보면 이 상관계수는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두 변수가 비선형 관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산점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선형의 관계인지 비선형의 관계인지 정확하게 볼 수는 없거든요. 얘가 확실히 틀린 거고요. 그 1번에서 양의 선형 관계를 갖는다라고 한 게 양의 관계는 맞는데 선형이 아닌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만약에 이런 점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보면 완벽한 직선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이상한 지점 때문에 상관계수가 한 0.8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선형 관계냐 아니냐 좀 애매하죠. 그렇죠? 애매하긴 합니다만 여기 있는 4개 문제를 봤을 때 4개 지문을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옳은 것은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번입니다. 회귀제곱합과 오차제곱합 이야기가 나오고요. 결정계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제곱합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지금은 결정계수 y가 있고 x들이 있는 상황에서 x로 y를 설명하는 이런 그 회귀의 문제에서 활용하는 평가 지표인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분산 분석이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제곱합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회귀제곱합 모형이 설명하는 양이 30이고요. 오차제곱합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양이 20이니까 전체 보통 TSS라고 부릅니다. Total Sum of Square는 50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결정 개수는 우리가 보통 1 빼기 TSS분의 SS2로 계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1 빼기 50분의 20 해보면 50분의 30이 나올 거고요. 이건 사실 지금 문제에서는 좀 단순한 문제니까 SSR과도 동일할 거고 0.6이 나오는 거죠. 31번입니다. 유의 수준 5%에서 아래의 결과 해석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급해서 저희가 전체 문제는 복원을 못했는데 그 잔고와 소득을 바탕으로 X인 거죠. X1과 X2를 가지고 연체 여부 Y를 설명하는 로지스틱 선형 회귀의 적합 결과 R 스크립트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로지스틱 선형 회귀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결과를 보고 그 결과물 형태라든가 구성 같은 것들을 보고 유추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잔고가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잔고라고 하는 X 옆에 달려있는 p-value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보려면 유의 수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p-value가 0.05보다 작은지 큰지를 따지고 이 문항이 맞는지 틀린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본은 만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자유도의 개념이 있으니까 그 자유도에서 2개를 더하면은 계산이 되었을 것 같고요. 잔고가 고정되었을 때 소득이 증가하면 연체 확률은 감소한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회귀계수를 좀 봐야 됩니다. 소득에 걸려 있는 회귀계수와 그다음에 잔고라고 하는 것에 걸려 있는 회귀계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좀 모형식이 조금 복잡하죠. 로짓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잔고 더하기 베타 2 잔고고요. 소득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로짓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한 변화를 하긴 하지만 방향은 바뀌지는 않거든요. 잔고의 값에 상관없이 사실 소득이 올라갈수록 파이라고 하는 확률, 여기서 연체 확률이 될 거예요. 연체 확률이 올라갈까 내려갈까는 이 베타2에 있는 개수, 회귀 개수를 보면 됩니다.
만약에 베타2 여기게 되겠죠. 여기 있는 베타2의 추정값이 양수였다라고 해보면요. 소득이 오를수록 연체 확률이 높아진다. 답이 될 거고요. 음수였다라고 해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무언가 값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로짓이라고 하는 게 달라지긴 하지만 결국 확률도 방향은 똑같으니까 확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라고 하는 곳에 걸려있는 회귀계수의 부호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체 확률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문항 전체를 보고는 하진 못했지만 기출 그 이벤트를 통해서 봤을 때 4번이 답이었던 걸 보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연체 확률도 증가하는 회귀 개수가 양수로 아마 지문이 나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분류 분석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고요. 1번이고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의 질문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데이터에서 패턴을 탐색을 하는 거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해당합니다. 다중범주 분류 문제에서 주로 활용되는 활성화 함수를 물어봤는데요. 이 딥러닝들이 요새 인기가 많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참 어색한 거는요. 그 가이드라인, ADSP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 딥러닝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지는 못하고 아주 기본적인 뭐 퍼셉트론이라든가 이런 뭐 CNN 알고리즘 기본적인 구조 같은 것들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런 조금 어색할 수 있는 조금은 낯선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 것들은 인풋들을 처리해서 특정한 형태로 좀 바꾸는 작업을 해주는데요. 뭐 렐루 이런 계열들을 보면은 인풋 값이 어디입니까? x입니다, 여러분. x의 값이 마이너스 10이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올 수도 있고 0이 들어올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겠죠. 이 x 값이 들어왔을 때 y 값을 어떻게 바꿔서 내보낼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fx가 있겠죠. 그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 게 결국 fx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 겁니다. x가 들어왔을 때 양수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대로 보여주고 음수에 대해서는 0으로 처리하는 거.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런 것들이 뭐 렐루,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지수적으로 감소하게 하는 거, 혹은 살짝 기울기를 낮춰가지고 감소하게 하는 이런 아류들이 몇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중범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그룹을 나누긴 해야 되는데 걔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죠.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얘를 뭔가 값이 들어왔을 때 x 값이 들어왔을 때 얘를 어떻습니까? 초록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1과 마이너스 1의 사이에서 값을 가지도록 이런 변환을 해주는 애가 될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대해서 갠지 고양인지 돼지인지 뭐 토끼인지를 나눠야 되는데 마이너스 1과 1로 나눠가지고는 저 사이 값으로 나눠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겠죠. 정답은 이제 소프트 맥스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개일 확률, 고양이일 확률, 그다음에 뭐 돼지일 확률, 뭐 다람쥐일 확률 중에서 가장 높은 쪽으로 예측을 하겠다. 수준을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게 소프트 맥스의 방향입니다.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모형의 평가 지표에 대해서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실제 값이 양성이다. 그 다음에 이걸 양성으로 예측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우리 혼동행렬 혹은 오차행렬이라고 부르는 컨퓨전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음성이냐 양성이냐 뭐 양성이냐 음성이냐 실제 값과 예측값, 예측 범주를 가지고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 가지고 보는 거죠. 사실 이런 분류 문제에서 우리의 타겟, 관심 있는 대상이 여기에 있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연체가 된 사람들을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연체가 안 된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케팅을 했는데 마케팅 오퍼를 반응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마케팅 오퍼를 아무리 던져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에서 사실은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관심이 있는 수준이 무엇이냐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은 이게 파지티브, 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값이 양성인 사람들, 여기 파란색 긴 네모로 표시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예측한 것도 양성이라고 본 이 부분이 될 거예요. 비율을 계산하자라는 거죠.
실제 값이 예측을 했을 때, 나중에 예측을 해봤을 때 어떤지를 보겠다. 얼마나 재현이 되는지를 보겠다. 재현율이고요. 리콜이라고 부르죠.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측한 것 중에서 얼마나 실제로 양성이 있냐가 될 거고요. 요거 두 개 우리 조합 평균 계산한 게 F1 스코어가 되겠죠. 이런 평가 지표를 묻는 문제는 알고 나면은 좀 쉬운 문제, 손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35번에서 설명하는 것은 ROC 커브죠. 네, 넘어가고요. 36번에서 그 시계열 자료에서 정상성에 대한 설명을 묻게 되는데요. 사실 정상성은 강한 정상성과 일반적으로 약한 정상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저도 책에서 잘 정리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정상성이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라서 분포와 평균과 분산과 공분산 같은 데이터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강한 정상성, 위에 있는 제가 빨간색 네모친 요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있다. 있으면 안 됩니다. 바뀌면 안 되는 거고요. 공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시차에 의존하지 않고 시점에 의존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시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글자가 두 개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한 구간에서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주가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막 변동을 하다가 특정한 시점에서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분산이 이 시점에서 0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앞쪽에서는 분산이 있었는데 뒤쪽에서는 분산이 0이다. 정상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틀린 말이고요. 1번이 답이고 이 문제는 강한 정상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 약한 정상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평균이 일정하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분산에 대해서는 분산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분산이 뭐랄까요 고정된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진 않는 거죠. 우리 주가든 유가든 원자재 가격이든 뭐 우리 매출액이든 변동성이 있죠. 그래서 일정한 시기가 있고 예측이 어렵거나 많이 흔들리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분산까지 일정한 거는 너무나 강한 가정이기 때문에 약한 정상성 가정들이 있습니다. 37번에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범위는 네, 이렇게 잘 나왔고요. 분류나무에서 가지치기를 수행할 때 참조하는 지표인데요. 분류나무입니다. 분류나무니까 위에 있는 세 개는 맞는데 잔차라고 하는 거는 y 값에서 y의 예측값을 뺀 거예요. 그럼 이게 뭐 확률을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자에서 여자를 뺀다 이런 게 안 되겠죠. 분류는 잔차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앙상블 모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앙상블 모형을 크게 나눠보면 뭐 배깅과 부스팅과 그리고 스태킹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옳은 것을 묻고 있고요. 배깅은 이전 모형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모형을 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이전 모형의 결과를 타고 영향을 받는 것은 부스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밑에 있는 두 번째 여러 모형을 독립적으로 병렬 학습하여 결과를 통합한다라고 하는 게 배깅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바뀌었고요. 앙상블 모형이 항상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능 평가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세 가지는 모두 틀렸습니다. 근데 이거 책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스팅은 비교적 간단한 모형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보통 이제 위크 모델이라고 하죠. 약한 애들을 가지고 뭐 조금 더 좋게 만든다라는 건데요. 이전 모형에 대해서 잘못 예측한 데이터, 잘못 예측한 관측치에 대해서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학습을 한다. 이게 에이다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이 맞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뭐 라이트 GBM이나 XG 부스트 이런 곳에서는 잘못 예측을 했다고 해서 가중치를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뭐 실제값과 예측값의 뭐 차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모형을 적합을 하는 거지 관측치의 가중치를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조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4번에 있는 이 표현은 부스팅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엄격하게 따진다면 부스팅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은 틀린 거고요. 여기 빨간색의 괄호에 대한 이 내용은 부스팅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해보면 부스팅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거니까 옳은 게 될 겁니다. 근데 1번, 2번, 3번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4번이 가장 옳은 답이 됩니다. 인공신경망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4번 활성화 함수를 제거하면 신경망의 비선형성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화 함수의 목적 자체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거하면 안 되겠죠. 41번 인공신경망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항상 모든 것은 이래야 된다.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답일 가능성이 크겠죠. 1, 2, 3은 아주 무난한 표현이고 4번은 모든 은닉층은 상황에 따라서 분석가의 어떤 설정에 따라서 노드의 개수 같은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를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은닉층이 하나 있는 다층 퍼셉트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인풋이 있고요. 히든이라고 하죠. 히든이라고 하는 은닉층이 하나가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입력층에는 20개의 노드가 있다고 하고요. 20개의 어떤 X가 있다고 봐도 되고요. 은닉층에는 50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50개가 있고 출력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게 보면 모든 층층마다 모든 가능한 관계들, 모든 가능한 어떤 가중치의 합계를 가지고 연결을 시키게 될 건데요. 이때 편향을 제외했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인풋이 20개가 있고 히든이 50개가 있으니까 20개 곱하기 50 해보면 여기 인풋과 히든의 관계에서 1000개의 어떤 연결들이 있을 거고요. 1000개의 가중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든이 50개가 있고 아웃풋이 3개가 있는 경우에서 이것도 모든 가능한 것들 연결해 볼 수 있겠죠? 50 곱하기 3 해서 150개가 있을 거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 보면은 몇 개입니까?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그럼 만약에 편향을 제외하지 않으면 몇 개가 될 것이냐인데 편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여기 하나씩 붙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씩 히든에 보면 인풋은 상관없고요. 히든이 50개가 있으면 여기 하나씩 붙어 있으니까 더하기 50개의 어떤 가중치가 필요할 수 있고요. 아웃풋 쪽에서도 우리가 이런 뭐 다층 퍼셉트론을 쓴다고 해서 100% 설명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도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뭐 오차,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편향이, 바이어즈라고 하는 게 하나씩 붙어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는 3개가 더 붙을 수 있을 겁니다. 편향까지 고려한다면 더하기 53이 될 거니까요. 1150에다가 53을 더한 1203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편향을 제외했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명확하게 2번입니다. 주성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주성분 분석은 차원 축소 기법이고 X들을 활용하는데 Y는 없죠. 그래서 비지도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성분들을 만드는 목적이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두 변수가 이런 식의 점들을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럼 x1과 x2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주성분은 공간에서 뭐 직교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x1과 x2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주성분 하나 만들겠다. 방향을 틀겠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x1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에 이제 직각으로 교차하는 x2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직교하는 서로 관련이 없는 공분들을 만들게 됩니다. 원래는 데이터가 2차원 공간에서 흩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고 나면 데이터가 x1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따라서 넓게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보를 x1 프라임 쪽에 좀 몰아줍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범위 이런 레인지의 개념으로 보든 분산의 개념으로 보든 넓게 펼쳐져 있거든요. 넓게 펼쳐져 있는 건 정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x1 프라임 쪽으로 정보를 몰아주고 x2 전체 정보의 합계는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요. x2는 폭이 좁죠. 정보는 좀 덜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둘이 직교한다. 서로 관련이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주성분은 데이터의 개수만큼 생성 가능하다가 여기선 답이 될 텐데요. 이게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 통계학에서의 표현을 보면 데이터의 개수가 보통 n, 그러니까 관측치의 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 SQL이나 이런 데로 가보면 데이터라고 하는 게 하나의 열을 의미할 때가 또 있습니다. 하나의 열을, 데이터에 이렇게 하나의 열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부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데이터의 개수라고 했을 때 누군가 흔히 말하는 P, 변수의 개수를 떠올려 쓸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이런 가이드라든가 책에서 말하는 표현들이 데이터 개수라고 하는 게 보통 n을 의미를 하기로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 보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44번에서 K 평균 군집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이 뒤에 보면은 우리 계층적 군집파가 등장을 합니다. 계층적 군집파는 모든 가능한 관측치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거리 행렬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게 되는데, 관측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데이터가 100만 개가 있다, 관측치가 100만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100만 개의 모든 가능한 거리 몇 개가 되겠습니까? 100만 곱하기 9999999 나누기 2개만큼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애가 K평균 군집입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책 같은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랜덤으로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측지들 중에서 랜덤으로 임시 중심점, 임시 대장들을 꽂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이다 보니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동적일 수 있고요. 데이터에서 평균 값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2번도 틀린 것입니다. 모든 관측치를 각 군집의 중심점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군집에 할당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거, 이게 K평균 군집파의 핵심 컨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군집의 개수는 내가 마음대로 3으로도 할 수 있고 4로 할 수도 있고 5로 할 수도 있고 100으로도 할 수 있고요.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찾아내진 않습니다. 우리가 파이썬이나 R 같은 도구를 쓰다 보면 최적의 군집의 개수 같은 것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이 군집파의 평가 지표들이 있죠. 실루엣 개수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군집의 개수를 설정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찾아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요. 3번이 답입니다. 네, 45번으로 가면은 이제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최장 연결법이라고 하는 거, complete linkage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complete linkage 이런 애들은 다 계층적 군집화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이게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점들이 서로 가깝게 있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두 점이 가깝다, 여기 있는 두 점이 가깝고 여기 있는 세 점이 가깝다는 괜찮아요. 근데 다음에 또 우리 계층적 군집하는 모든 군집들끼리도 또 비슷한 것들을 또 묶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A 군집, B 군집, C 군집이 있는데 어떤 두 군집이 더 가깝냐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때 이제 최장 연결법, 컴플리트 링키지라고 하는 거는 그 군집들끼리 중에서 가장 먼 거리, 가장 먼 이 거리, 가장 먼 이 거리를 활용해서 어떤 애가 더 가까운지를 따지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장 연결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순간 얘는 계층적 군집화가 될 수 있고요. 당연히 이상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 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최장 연결법을 쓰는가 혹은 다른 연결 방법을 쓰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계층적 군집화는 랜덤이 없습니다. K 평균 군집화와 다르게 랜덤이 없기 때문에 3번에 있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 됩니다. 차원 척도법을 활용하기에 적절한 문제, 적절한 주제를 묻는 게 있는데요. 얘도 비지도 학습이죠. 그래서 나머지 세 개는 다 Y가 있는 지도 학습의 문제고 1번이 비지도 학습, Y가 없고 X들만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영화 취향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의 구조는 조금 다를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냐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사실 끝도 없고요. 그냥 다차원 척도법은 비지도 학습이다. 비지도 학습은 Y가 없고 X들끼리의 관계, 서로 얼마나 닮았냐, 비슷하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영화 취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겠죠? 사용자들을 봤을 때 비슷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묶어보자 컨셉인 거죠. 그렇게 푸시면 좀 수월하게 문제의 정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47번 연관규칙 분석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기본적인 컨셉을 보면 틀린 것은 연관규칙에서 어떤 지표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은 항상 보통 틀린 말일 때가 많습니다. 모형의 평가 과정이라든가 뭐 모형의 어떤 검정이든 항상 절대적인 것은 보통 없거든요. 데이터 분석의 결과는 이게 상대적인 것들이 많고 분석가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항상 다릅니다. 그래서 지지도와 신뢰도를 봤을 때 뭐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은 없고, 네, 3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맞는 말이고요. 48번의 연관규칙에서 AB 규칙에 대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틀린 표현을 한번 찾아보면요. 신뢰도의 경우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지도의 경우에는 방향이 상관이 없습니다. 지지도는 A에서 B나 B에서 A나, 그러니까 뭐 기저귀를 사고 맥주를 사는 거나 맥주를 먼저 산 다음에 기저귀를 사는 거나, 그렇죠? 그래서 방향이 상관없는 게 지지도고요.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기저귀를 산 사람 중에서 맥주도 산 사람의 비율과 맥주를 산 사람 중에서 기저귀도 산 사람의 비율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에서는 방향에 따라서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향상도라고 하는 거는요, 1이 기준이 됩니다. 향상도에서 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확률에서 보면 독립이라는 개념이 있죠. 서포트 A, B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A와 B를 동시에 구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A와 B를 구매할 확률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개가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구매할 확률은 그냥 단순히 A를 구매할 확률과 B를 구매할 확률과 그 두 개를 곱한 것과 그냥 똑같을 수 있거든요. 리프트가 1일 때는 독립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리프트가 1을 기준으로, 향상도가 1을 기준으로 작을 수도 있고 0에 가까울 수도 있고 엄청 큰 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0에 가까운 건 어떤 거냐면 일종의 대체제인 거죠. 표현을 할 때 음의 상관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긴 합니다. 틀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음의 상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맥주 중에서 테라와 카스가 있다. 그러면 테라의 판매량과 카스의 판매량을 보면 서로 보완의 관계, 대체의 관계가 있겠죠. 그럼 테라를 산 사람이 카스도 살까요? 안 사겠죠. 카스를 산 사람이 테라를 살까요? 안 사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이게 리프트가 0에 가깝게 값이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뭐 같이 많이 사는 게 있겠죠. 뭐 돼지고기와 삼겹살과 쌈채소가 있다 생각을 해보면 삼겹살을 하는 사람이 쌈채소를 같이 담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리프트가 1보다 크게 나오게 되고요. 이걸 일종의 양의 상관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연관규칙에서 실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지도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지지도입니다. 커피, 우유의 지지도, 방향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커피와 우유를 함께 담은 사람이 전체 중에서 얼마나 되냐인 거예요. 그래서 거래별 유형 건수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커피만 산 사람이 100명 있고 우유만 산 사람이 100명, 녹차만 산 사람이 100명씩 있고요. 두 개를 같이 산 사람이 각각, 세 개를 산 사람이 또 각각 몇 명씩 있는지, 몇 건씩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체 건수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300개, 여기에 뭐 500개, 이거 200개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전체 건수가 1000건이네요. 1000건 중에서 커피와 우유를 함께 담은 사람이 얼만큼이냐를 찾아야 되는데요. 먼저 커피와 우유 담은 거 250명 있고요. 커피와 우유와 녹차를 담은 요 거래에도 커피와 우유가 함께 담겨 있죠. 두 개를 합하면 300이 됩니다. 그래서 1000분의 300에서 정답은 0.3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A 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 등장을 또 하고요. 여기서도 보면 뭐 최소 지지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또 보면 숫자가 2로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지지도의 개념은 비율의 문제였습니다. 전체 건 중에서 해당하는 건의 어떤 비율의 문제가 나왔고, 그럼 지지도는
사실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또 A 프라이어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최소 지지도라고 하는 게 건수를 또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건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빈발 항목 집합을 찾을 건데 길이가 가장 길다. 가장 뭔가 상품이 많이 들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장바구니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장바구니가 5개가 있는데 5명이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있는 겁니다. 지지도가 최소가 2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5개의 장바구니를 봤을 때 적어도 2개의 카트에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라고 하는 게 몇 군데 등장합니까? A가 3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B도 3군데에서 등장하니까 문제 없고요. C는 하나, 둘, 셋, 4군데에서나 등장하네요. 문제 없고 D는 1군데, E는 3군데네요. 그러면 D는 1군데밖에, 하나의 장바구니밖에 없으니까 D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D는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관심이 없는 어떤 항목이 되는 거고요. 2개씩을 봤을 때도 이게 최소 지지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개씩 들어가 있는 거, A, C가 몇 군데에 들어가 있냐?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조합을 봤을 때 이 같이 들어가 있는 조합이 몇 번씩 들어가 있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가장 길이가 긴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요거죠. A, B, C가 다 들어가 있는 거일 겁니다. 근데 최소 지지도가 2란 말이죠. A, B, C가 다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카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린 거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 보면 이제 3개가 들어가 있는 요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BCE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몇 개입니까? 여기도 보면 BCE가 있네요. 그래서 BCE는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우승 후보인 ABD가 있는데 ABD가 또 어디 들어가 있는 곳 없죠. 그래서 ABD는 한 곳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그 2번 이상 들어가 있으면서 가장 길이가 긴 거, 가장 항목이 많은 거는 BC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ADSP 46회에 대해서 50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저희가 뭐 시험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고 다 각색한 내용들입니다.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또 틀린 설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사실 46회를 시험을 치셨던 분들보다는 47회라든가 그 이후의 과정을, 그 이후의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원래 본인이 공부하셨던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이 문제들을 봤을 때 내가 몇 문제나 맞힐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카운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제를 다 맞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50개 문제를 살펴보면 특히 파트 3에 보면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또 약간 이게 제가 봐도 오류의 가능성이 있네. 그렇죠?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네. 어떻게 뭐 판단이라든가 용어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뉘앙스에 따라서 뭐 복수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맞히시려고 하시는 마시고요. 좀 넓은 마음으로 좀 넓게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0개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고 여러분 치실 시험, 이 다음 차수의 시험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